자, 이번 시간은 59페이지 회계의 변경과 오류 수정 이 부분을 보겠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회계의 변경에서 이론 시험에서 제법 나오는 빈도가 좀 있습니다. 이 회계의 변경에 관해서 이론 시험에서 좀 다루어지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회계의 변경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 그 추정의 변경.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계 변경의 정의.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의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밑에 이제 세 번째로 비교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도 있는데, 여러분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 기간별로 비교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간별로 비교가 가능하려면 어때요? 기간별로 회계 처리 기준이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전기와 단기가 회계 처리 기준이 다르면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 간의 비교를 할 때에도 기업과 기업,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두 기업이 모두 어때요? 통일된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 경우에는 직접 비교해서 거기에 숫자에 큰 의미가 부여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계의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회계를 변경해야 하는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야 하는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회계의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회계 기준 제정 기구가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익 조정을 위한 자의적인 회계 변경의 여지가 없으므로 회계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상장 기업은 현재 국내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기업 회계 기준의 변경이 있으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당성 입증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장 기업들, 상장한 기업들은 국제 회계 기준 중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회계 기준의 변경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했다면은 왜 변경했는지, 그것은 정당한 변경인지를 입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네모 박스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회계 변경의 예가 다음과 같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합병, 사업부의 신설, 대규모의 투자, 사업의 양수 등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 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된다고 볼 때, 우리 회사의, 우리 법인의 기업의 환경이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업이 그동안 식품 사업부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그 식품 사업부는 대폭 축소하고 만약에
그 중공업, 중공업 분야나 조선 분야의 사업을 대폭 새로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회사의 기업 환경이 큰 변화가 온 거죠. 식품회사에서 중공업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이런 경우는 식품회사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중공업의 회계처리 기준에 똑같이 처리하면은 왜곡될 수가 있다. 그런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업의 환경이 현저히 변동됐다라고 봐서 정당한 회계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두 번째, 동종 산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이나 추정의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이나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전의 방법보다 새로 바뀐 방법이 더 수정한 방법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하면은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띄려면은, 그러면 동종산업의 다른 기업들이 대부분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종산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 정책이나 추정의 방법을 우리 회사가 도입했어요. 뭐 그 정도는 정당한 회계 변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기존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가 변경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이게 세 가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론 시험으로 출제자가 출제를 한다면은 이렇게 낼 거예요. 아래 보기는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를 설명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자, 1번처럼 뭐 합병, 사업부의 신설 이런 게 나오면 정당한 사유가 되겠구나. 또 2번에 나오는 동종산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되겠구나. 또 3번에 있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을 했다 하면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나머지 보기 하나에는 여기에 없는 뭔가를 넣을 거예요. 여기에 없는 뭔가를 넣을 때 단골로 넣는 것이 그 바로 밑에 있는 요 내용이 단골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세법의 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회계를 변경했다. 이렇게 보기를 넣어놓으면 이것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무회계와 재무회계가 차이가 있죠. 세무회계는 세법에 의해서 조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즉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 세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세무회계하고는 별개예요. 재무회계는 우리가 우리 그 법인의 재무 상태와 수익 상태를 잘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즉 세법의 개정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회계 처리를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답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단순히 세법의 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회계 변경한 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이 서로 달라 세법에 따른 회계 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이익 조정을 위해서 회계를 변경했다라고 만약에 보기에 나왔어요. 당연히 이것도 회계 변경의 사유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이익 조정을 위한 회계 변경은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범죄 행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당한 것이 아닌 보기가 세법에 따르기 위해서 회계 변경했다, 아니면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회계 변경했다, 이런 보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거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 때 아래 보기에서 회계 추정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회계 변경의 유형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것을 변경했느냐, 추정을 변경한 것이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책의 변경은 조금 심각한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 밑에 추정의 변경보다 중대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정책의 변경이. 자, 어떤 것인가? 회계정책,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 기준과 그 적용 방법.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회계정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냐? 기업회계 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또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뭐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거. 그 사례.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변경. 여러분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다 그러면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은, 자, 재고자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기말에 수량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또 단가를 결정해 가지고 재고 수량 곱하기 단가해서 재고 금액을 우리가 결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의, 물론 개별법도 있지만, 우리가 거래가 빈번하거나 재고 수량이 많으면 개별법으로는 잘 적용을 안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건 개별법이죠.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이라는 것은 선입선출을 후입선출로 변경한다.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변경한 거예요. 선입선출이라는 것은 재고를 우리가 나중에 입고된 것을 재고로 보는 것이 이게 선입선출이거든요. 후입선출은 그 정반대예요. 과거 것을 재고로 보고 최근 것은 판매된 걸로 보는.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은 그 물량의 흐름을 정반대로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어느 방법을 가정에서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영업 성과, 즉 이익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 여기도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런 개념이에요.
자,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투자라는 건 유가증권을 매입해서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판매를 하고 나서 즉 처분할 때 그 처분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손익에 반영을 시킬 텐데 처분 이익이라는 것은 처분 금액에서 매입 원가를 뺀 것이 처분 이익인데 매입을 이번에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1000주를 처분해 가지고 영업의 수익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분을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그동안 한 5년에 걸쳐서 조금씩 여러 번에 매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처분된 그 수량이 어느 시점에 매입한 것을 처분한 것으로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이익이 달라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도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런 개념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사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의 변경은요, 회사의 경영성과 즉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회계 처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 적용을 한다. 소급 적용. 그 소급 적용이 무슨 말이냐?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때는 전기 거를 다시 작성해서 공시해야 돼요. 소급 적용에 따른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이거예요.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요, 전기 거도 재작성해야 된다. 전기 거의 재고자산도 만약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단기에 바꿨어요. 그러면 전기 거도 바꿔가지고 전기의 손익계산서 다시 작성해야 된다. 이것이 소급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전에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 회계기간 자산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을 해버리면 되고요.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네, 밑에 있는 것까지 뭐 다 기억을 정리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위에 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의 변경은 비교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는 전기 거를 재작성한다. 이것을 우리가 소급 적용이라고 한다. 이 기준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추정의 변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추정이라는 건 뭐냐? 일부 재무제표상의 항목은 기업의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인식과 추정에 의존한다. 우리 재무제표에는 추정치가 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추정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회계자료에 추정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여기 추정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대손을 추정한다 이거예요.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런 분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그 매출 채권이나 기타 채권에 차감 계정으로 설정을 해 놓는데 그게 반드시 대손이 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 평가. 네. 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기 재고, 오랫동안 재고, 그러니까 오래 쌓인 그런 재고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그 단가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은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에 대해서 우리가 진부와 여부를 판단하는 그것은 추정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우발부채도 추정에 해당이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채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서 표시하잖아요. 우발부채는 그럼 어디에 해당되느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우발부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붙이자면요. 자, 우발부채라는 것은 뭐냐? 확정된 부채가 아니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고 주석에 표기합니다. 주석에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무상태표의 부채는요, 유동성 배치에 의해서 유동부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유동부채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근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요,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는 갚아야 되는 거 확실한데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우리가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는 안 보입니다. 어디에 표시하냐면 상장 기업들은 주석이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재무제표 만들 때 주석이라는 책도 만들어요. 그 주석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우발부채는 그럼 무엇이냐? 현재의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에 부채가 될 우려가 있는 확정되지 않은 채무라고. 현재의 부채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미래에 부채가 될 우려가 있어요. 우려가 있는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우리가 유발부채라고 봅니다. 당장 우리 회사의 채무는 아닌데 앞으로 무슨 사건이 터지면 우리 회사가 그걸 책임질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건이 만약에 이렇게 염려되는 게 있을 때 그걸 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회사가 많이 있는 이런 기업, 뭐 대기업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대기업이 꼭 아니더라도 만약에 가족끼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이 각각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체는 다르지만 서로 밀접한 가족 관계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자녀와 부모 간의 사업을 서로 다른 법인을 하고 있는데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는 공장을 하고 만약에 자녀는 총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든가 가족끼리.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인도 그런 법인이 있잖아요. 꼭 개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법인도. 이제 그럴 때 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발적인 부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발적인 부채가. 왜냐하면 가족관계이고 이렇게 하니까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 좀 많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보증 같은 걸 어떤 서가지고 이런 그런 관계, 채무 보증 관계가 서로 반영되어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 기업이 위험해지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 채무가 유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발부채. 근데 이 우발부채는 뭐예요? 어디까지나 예상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이다 이거죠. 정책인 것이 아니고 추정.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자산에 관련된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자산, 유용자산이 있잖아요.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비품 이런 것들.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요소를 우리가 정하고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률법 이런 방법을 정하고 잔존 금액을 정하고 그렇죠. 이것이 모두 추정이다 이겁니다.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한다. 이것도 추정에 그렇게 추정하는 거고요. 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적당한 것 같다. 이것도 추정. 그리고 잔존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도 추정이다. 그래서 추정의 사례는요. 여러분이 내용을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시면은 아 이거는 추정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잘 나가는 기업이 부도가 나면 네. 거기에 이제 매출 외상 매출금이 있는 경우도 우발 부채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대손을 우리가 그건 우발부채 개념이 아니라 대손을 추정해 놔야죠. 우리 거래처가 잘 우리하고 우리 회사의 상품을 잘 많이 팔아줬는데 멀쩡한 회사가 갑자기 위험해져 가지고 그 회사가 파산하게 됐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건 우발부채가 아니고 대손의 추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우발 부채는 직접적인 거래랑은 관련이 없어야 되나요? 아니 거래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외상 매입을 한 게 있다면 확정된 외상 매입금은 유동부채로 표시하죠. 외상 매입금. 근데 우리가 외상 매입을 한 건 아닌데 매입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우발 부채가 있는 사례가 글쎄요. 그건 좀 따져봐야 알겠지만 있다 없다를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발 부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에서 현재는 지급 의무가 없는 건데 이러이러한 어떤 우리 회사의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미래에 자칫하면 우리가 의무를 이행해야 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부채를 우발 부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까 정책의 변경에서는 소급 적용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추정의 변경은 회계를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진적이다 그런 것은 지나간 것은 그대로 고치지 않는다. 지나간 거 고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적으로 단기와 단기 이후부터 변경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면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동안 기계장치에 대해서 정률법으로 했는데 올해 전기까지는 정률법으로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정액법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정액법으로 변경을 했다. 했을 때 전기분의 감가상각을 또 정액법으로 고쳐서 해야 되느냐? 안 그렇다 이겁니다. 전진적으로 처리해라. 예, 전기가 안 고치고 올해부터 그냥 정액법을 적용해서 차기에도 계속 정액법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회계 변경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회계 변경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데 앞에서 FAT 1급 시험 볼 때 이 추정의 변경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를 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사례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예,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사례를 보기에서 찾는 문제. 그거를 잘 맞출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실기로는 나오질 않아요. 실무 수행으로 나오질 않고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회계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회계 오류라는 건 뭐냐면은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했던 오류가 단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회계의 오류라고 합니다. 회계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회계 기준의 잘못 적용, 사실 판단의 잘못, 부정이나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오류라고 하는 것은 단기 중에 오류가 발견되면 그냥 전표 수정하면 되잖아요. 네. 그거는 오류라고 뭐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아직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근데 전기에 이미 결산이 끝나서 보고가 다 끝났는데 단기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회계의 오류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오류는 그런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기준을 잘못 알고 적용했다든가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과실이나 어떤 부정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우리가 중대한 오류라고 하고요. 오류 수정은 회계 추정의 변경과 구별이 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발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추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네, 아까 그 추정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조금 나왔고요. 자, 오류의 유형. 회계 오류의 유형은 크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나요? 단기 오류가 있었는데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것입니다. 계정 과목 오류. 계정 과목 오류 같은 게 여기에 해당돼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상호 간의 오류. 이게 대표적이에요. 자, 먼저 읽어볼까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를 일명 계정분류 오류라고 한다. 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나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 자, 예를 들어서 접대비가 맞는데 잘 모르고 기부금으로 처리했어요. 500만 원 뭐 비용 지출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접대비거든요. 거래처에 접대한 것인데 담당자가 착오로 기부한 걸로 착각하고 기부금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접대비는 판매관리비,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단기순이익은 어쨌든 똑같습니다.
영업이익은 달라졌어요. 영업이익은 달라졌으나 두 개 다 비용으로 반영은 됐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내에서의 계정과목 오류도 이 당기순이익에 영향 없습니다.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담당자 실수로 비품으로 처리했네. 두 개 다 자산이죠. 자산. 근데 계정과목 분류를 잘못한 거예요. 유형자산 중에 차량 운반구로 봐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비품으로 처리했어요. 그는 계정과목 분류를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것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계정과목 분류의 오류가 전부 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엉뚱하게 분류를 터무니없이 잘못하면 그거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회계 오류에 대하여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 방법은 각각 다르다. 자, 여기서 지금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수정을 하는가? 어떻게 수정을 하는가? 그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에 어쨌든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고치는가? 그 고치는 사례를 여기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사는 1차 연도 초에 3년의 내용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 900원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이를 수선비로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이 오류를 2차 년도에 발견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건 회계의 오류죠. 자, 이것은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고치는지를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연도에 수선비로 처리한 건 이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900원이 자산이었어요. 자산. 원래는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결산 때 여기 지금 내용연수가 3년의 내용연수라고 했으니까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900원을 3으로 나눠서 감가상각비라는 계정과목으로 300원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결산 분계에 요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야 올바른 회계 처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900원을 전부 비용 처리해 버렸습니다. 첫 해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용 처리해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올바르게 처리했다면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을 또 하니까 3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또 300원에서 이제 600원이 되겠죠. 2차 년도까지 이렇게 되면 자, 발견을 2차 년도에 발견을 한 거예요. 이때 잘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2차 년도에 어떻게 고치는가 보세요. 요렇게 이 전표를 하나 만들어요. 자, 요 유형자산 누락된 거 있죠? 차변에 뭐 비품이면 비품 이렇게 유형자산 잡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 감가상각 누계액 반영을 해주고요. 또 그러면은 이제 그 600원이 차이가 나죠. 차변에 9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 넣으면 600원을
600원을 뭘로 회계 처리하냐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보면 됩니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본다. 영업의 수익. 이렇게 발견 시점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그해 결산 때는 이렇게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발견 시점. 발견 시점에 이렇게 수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산 때 또 한번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에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중대하지 않은 회계의 오류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이 반대의 경우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정리해 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정리해 준다 이런 얘기죠. 이 회계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실기 시험으로는 내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이론으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그러면 중대한 오류는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냐를 여기 설명을 했는데요. 그 위에 지루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다 기억을 못 하셔도 좋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하고 조건이 똑같아요. 아까 수익적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앞에서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수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중대한 오류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달라지는 개정 과목이 딱 이거죠. 중대하지 않을 때는 그 600원을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했잖아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그런데 이거는 이익 잉여금을 고쳤네요. 이익 잉여금.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아니라 이익 잉여금은 뭐예요? 이건 자본이죠, 자본. 중대한 오류는 전기 거를 고칩니다. 전기 거를. 그래서 전기의 재무제표를 고쳤기 때문에 당기의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을 고쳐줘야 돼요. 중대한 오류는 이와 같이 중대한 오류라고 본다면 이익잉여금을 즉 자본을 증가시켜 가지고 전기의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에 63페이지에 보시면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정리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한 문제씩 매 회차마다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론이 15문제에서 10문제로 줄어들면서 여기서 아예 출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출제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내부 통제 제도나 회계 관리 제도는 뭐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자 과거에 출제했던 유형을 제가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면 자 여기에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3가지가 나와요. 자, 내부 통제 제도는 내부 감사 제도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 내에 보면은요, 경영진과 좀 독립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법인들이 있어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그 경영진, 즉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서 통제를 받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독립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경영자를 포함한 회사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이 규정과 법률대로 잘 준수되고 이행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통제하고 하는 기구예요. 그 감사위원회. 자, 그러면 왜 감사위원회를 운영할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목적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는데, 첫째,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업이 자꾸 법을 어기고 막 이러면 말이죠, 여기저기 고발 사건 터지고, 그러면 제대로 경영진들이 경영할 수가 없죠. 대표이사가 영업을 회사 업무에 전념해야 되는데 뭐 재판하러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경찰이 부르고 검사가 부르고 그러면 제대로 경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 법규를 잘 준수하고 정책을 잘 준수한다는 것이 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재무회계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에서 우리가 내부 통제라는 것은 회사 전반적인 것을 말합니다만은 뭐 총무도 있고 물론 인사도 매우 중요하고 생산이나 영업도 많이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재무보고의 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보고하고 있는 그 회계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서 믿어준다는 거예요. 내부 통제가 잘 되는 기업은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재무정보의 신뢰성. 이것은 내부 회계 통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관련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라고 해서 여기에 뭐 인사, 총무, 영업, 생산, 구매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환경, 위험평가, 활동,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렇게 5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분을 합니다.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에서. 그래서 환경적인 것은 뭐 기업의 이념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리더십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그 해당 기업의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기업 운영 윤리라든가 리더십 같은 것이 무언가. 대개 이제 큰 기업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거기에는 회사 소개 부분에 그 기업의 철학이나 리더십이 발표가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그 목적을 3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3가지 목적에 저해되는 어떤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계속 평가하고 분석하는 활동이 필요하죠. 위험을 계속 식별 평가 분석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내부 통제 위원회 회의를 연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활동을 위험 평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통제 활동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그것이 법률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뭐 이런 것을 알려면은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책임으로 누가 책임자로 되어 있는지 업무 분장표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뭐 업무는 항상 문서화를 통해서 누가 이 기한을 했고 결제를 누가 했는가 이런 것들은 문서가 있어야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승인과 결제 체계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통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 다음에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위험 평가하고 비슷해요.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외워두시는 거예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여기서도 시험을 가끔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는 아까 목적에서 나왔으니까 그걸로 가름하면 되고요.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데, 네. 내부 통제 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게 한계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내부 통제를 어떤 로봇이나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판단 착오라는 것도 있고요. 피곤하면은 정신이 막지 못해 가지고 부주의로 인해서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로 유명한 기업들은 내부 통제 제도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을까요? 아주 잘 돼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완벽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한계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아까 그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 아까 그 재무정부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고, 그러면은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첫째가 자산보호, 이런 것이 사례가 됩니다. 자산보호라는 건 뭐냐? 이 회계관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을 조사해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고자산을 우리가 반영할 때 장부만 가지고 재고자산 선입선출, 후입선출로 해가지고 반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기말에 반영할 때는 반드시 재고 실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현장 관리는 현장 생산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장부를 그냥 우리는 장부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견제와 통제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회계부서에서도 재고 실사 같은 걸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걸 반영을 해 주어야만이 실물 자산과 장부 자산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재고 조사를 안 하고 하면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상의 수량과 금액, 이것이 실물하고 너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산보호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방지가 이 회계관리제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부정방지, 회계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부정에서는 이제 거기 쭉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경영진의 권한 남용이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경영진의 권한 남용. 자, 회계과에서 회계 처리하는 게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담당자가 하면은 위에서 팀장이나 관리자가 또 결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류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체계가 돼 있는 결제 시스템이 있는 회사라고 하면은, 자, 그런데 걸러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경영진 대표이사가 찍어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 뭐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거니까 하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발령 낼 테니까 이놈 회계과 안 되겠는데 하고 팀장이고 뭐고 싹 바꿔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윗사람 경영진이 지시를 하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일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경영진의 권한 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 이렇게 좀 TV 보면 뭐 권한 남용이냐 뭐냐 네, 많이 나오죠. 예, 권한 남용.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돼요. 예, 참 이게 존재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연구를 잘 해가지고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리 강령. 예, 윤리 강령은 사실 말로 적어놓은 거지만 어쨌든 경영진이 예, 선언을 해놓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이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외 회사 내 기업의 내외부에 자기가 천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 그다음에 내부 고발제도 이런 보호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채용 기준이나 인사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되고 등등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한 포함해서 우리가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 옛날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요약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 밑에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설계나 운영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회계 이론을 정리를 끝났어요. 네, 정리가 끝났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추가된 내용만 찾겠습니다. 재무회계에서도 추가된 내용만 찾는다는 게 지금 방금 했던 통제제도 같은 것은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설명을 덧붙이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이론에 추가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